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성 왕이지의 스승 위부인이 쓴 필진도라는 서예 이론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부인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왕이지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물론 이제 왕이지의 글씨가 깊어지는 데에는 위부인에게 계속 전수를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왕이지가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글씨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본인 글씨가 더 이렇게 익어지긴 했는데, 이제 초반에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주신 분이 바로 위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은 이제 본명은 위사기고요. 동진시대의 서예가인데 삼국지에 나오는 종묘의 필법을 본받았다고 합니다. 그 위부인의 가족이 3대째 다 서예가였다고 해요. 그 아버지랑 할아버지 이렇게. 필진도를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붓으로 진을 치다입니다. 위부인은 종이를 전쟁터로, 붓을 무기로, 먹물을 병사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는 행위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마치 장수가 전략을 세워서 군대를 지휘하는 것과 같이 치열한 승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 왕이지가 썼다고 전해지는 제위부인 필진도 후에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지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계속 겪은 사람들은 이 몸에 전쟁이란 게 아무래도 배어 있었겠죠. 그래서 글씨에도 이런 정신이 깃들어져 있지 않았나. 이 필진도에서 서술한 내용을 보면 모두 7조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가로액입니다. 이 가로액은 천리에 뻗친 구름처럼 그어야 된다. 가로액은 단순히 옆으로 긋는 선이 아니죠. 이 끝없이 펼쳐진 구름처럼 은은하면서도 웅장한 기운을 품어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 모든 것이 함축된 획이라서 가로액 쓰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런데 가로액을 쓸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 여기서 핵심은 허와 실입니다. 이 실이라는 것은 힘이 모여서 선이 뼈를 갖는 구간이고, 허라는 것은 힘이 숨을 쉬어서 기운 흘리는 그런 구간,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액을 할 때 한 획에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굵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모았다가 또 중간에는 좀 숨을 쉬어주고 힘을 풀어주고 그다음 끝에는 다시 결을 세우고,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되어집니다. 두 번째, 점찍기인데 이 가로액만큼 어려운 게 또 이 점이죠. 이 점 안에는 동양 사상이 다 녹아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모양도 다양한데, 이 점은 높은 봉우리에서 떨어지는 돌처럼 이 점 하나에도 무게감이 느껴지게 절벽 위에서 큰 바위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그런 강렬하고 묵직함이 느껴져야 된다. 그 점이 살아있으면 글씨가 살고 점이 죽어있으면 글씨가 죽는다, 뭐 이런 말도 하죠. 네. 그렇게 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별획인데, 별획을 그을 때 그냥 단순히 예쁘게만 긋는 게 아니라 이런 무소 뿔이나 상아를 끊어낸다. 무소 뿔이랑 상아도 엄청나게 단단하고 뾰족하고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끊듯이, 그러니까 그걸 끊듯이라는 것은 이 무소의 뿔과 상아같이, 이 별획이 무소 뿔과 상아인데 그것을 탁 끊으면은 마치 별획과 같은 모양이 되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상아나 무소 뿔을 탁 끊듯이 그런 기세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창과죠. 과획을 할 때에는 백균 세뇌가 발사되듯 응축된 힘이 터져야 한다. 여기서 백균의 세뇌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세뇌죠. 어느 책에는 이게 3,000근의 세뇌라고도 표현됐던데, 그만큼 엄청나게 묵직한 그 화살촉과 같은 이 창화를 할 때 이 내리는 획이 굉장히 묵직한 국로, 화살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무거운 힘의 상징입니다. 묵직하게 그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세로획인데요. 세로획은 단순히 이렇게 긋는 것이 아니고, 세로획은 마치 수백 년 된 마른 등나무 줄기처럼 뼛속까지 힘이 응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반듯하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붓털은 수만 개의 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자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단단하게 그런 단단한 느낌으로 질긴 섬유의 느낌이 있게 세로획을 그렇게 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늘어진 선이 아니라 속 안에 이 질긴 섬유가 있듯이 이 강한 그 응축된 힘이 있는 그런 획으로 그어야 된다. 6번째, 이 날획은 큰 파도가 솟구치고 번개가 내려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날획은 파책으로 표현하는 책도 있고 또 이 세 을자로 표현하는 책도 있던데 어찌됐건 이 끝부분을 파도가 솟구치듯이 또 번개가 내려치듯이 그런 느낌으로 확 덮어주고 또 강한 힘, 폭발하는 흐름 그런 것들이 잘 표현돼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횡절구. 강한 노를 당기는 듯 근력이 있어야 된다. 이 꺾어지는 부분에서 당길 때에 이게 그 글자를 보면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여기 쫙 국노를 당겼을 때 이걸 놓으면 탁 하고 바로 튕겨져 나갈 것 같은 그런 탄력, 글씨 안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조목으로 나뉘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채용에 대해서 배웠을 때 글씨는 자연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부인의 이 7조목, 7세도 자연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글씨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 그리고 그런 탐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위부인의 필진도에 나오는 이 획들에 관한 이 이론이 나중에 영자팔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서해의 모든 기법을 담고 있다고 전해진 영자팔법이 있기 전에 위부인의 필진도에 나오는 7가지 획에 대한 이런 이론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 근서라는 거, 이 뼈와 살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는데요. 필력이 좋은 자는 골이 많고 필력이 좋지 못한 자는 육이 많다. 골이 많고 육이 적은 것을 근서라 하고 육이 많고 골이 적은 것을 묵저라 일컫는다. 힘이 많고 근이 풍부한 것은 좋은 것이고 근저죠. 힘과 근이 없는 것은 병폐다. 이것을 묵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먹으로 만든 돼지가 묵저죠. 먹으로 만든 돼지. 그리고 이 근설하고 탄탄하고 근력 있어 보이는 글씨들. 그러니까 왕이지의 글씨가 그렇고 특히 이 구성궁 예천명을 쓴 그 구양순의 글씨를 보면 굉장히 탄탄하고 그 아주 근서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그 뼈와 힘줄의 조화가 아주 좋은 글씨. 그러니까 글씨를 그렇게 탄탄하게 쓰는 것이 좋다. 반면에 이제 안진경의 글씨는 살집이 있지만 그 왜 근육은 없고 살만 있는 사람은 보기 안 좋지만 근육이 풍부하면서 살집까지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그 강한 힘이 느껴지잖아요. 안진경의 글씨는 그런 느낌이죠. 이 뼈와 근육이 탄탄하면서도 그 위에 또 살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글씨가 안진경의 글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글씨를 쓸 때에는 온몸을 다 써야 된다. 전신을 다 써야 된다. 글씨를 쓸 때 모름지기 온몸에 힘을 다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초학자들은 먼저 큰 글씨부터 써야지 작은 글씨부터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런 이 위부인의 그 필진도에 전해져 오는 이런 서예 이론이 지금까지도 전해져서 우리가 서실에서 글씨를 배울 때 하체부터 온몸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라, 이런 이야기들이나 또 처음부터 너무 큰 붓을 주면서 종이를 글씨를 크게 쓰라고 하니까 도대체 왜 글씨를 이렇게 크게 써야 되는지, 그냥 작은 붓으로 쓰면 안 되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서예 이론서에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이런 가르침이 쭉 전해져 와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지의 주요 저술로는요, 제위부인 필진도 후가 있고요. 그리고 서론이 있고 팔세논 12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골라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위부인 필진도 후입니다. 이것은 위부인이 쓴 그 필진도라는 책에 왕이지가 내용을 더한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제필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글씨를 쓸 때에 붓보다 자기 뜻이 먼저 앞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먹을 갈잖아요. 그럼 먹을 갈 때부터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자기가 쓸 글씨를 먼저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떠올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붓을 바로 들어가면서 막 획이 잘 나오기를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글씨가 어떻게 써질지도 모르는데 붓을 먼저 막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씨를 쓰기 전에 먼저 글자 크기, 그 다음에 획의 변화, 기울기, 떨림, 맥락, 그런 것들을 작품 전체를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그리고 또 글씨 모양뿐만 아니라 서예 이론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글씨를 쓸 때는 어떤 방법을 중점적으로 적용해 볼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지금 쓸 글씨에 가장 효과적인지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 보고, 그리고 또 변화를 줘 보고, 이렇게 하면 글씨가 아마 훨씬 더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서예 이론이 창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왕이지가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송익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요.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송익은 선천적으로 글씨를 못 썼다. 진나라 태강년한 어떤 사람이 허하에서 종묘의 묘를 파서 마침내 필세론을 얻었다. 송익은 이를 잊고 이 법에 따라 글씨를 배워 이름을 크게 떨쳤다. 그러니까 송익이란 사람이 원래 글씨를 엄청 못 썼는데 종묘의 묘를 파서 필세론을 얻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쓰여진 이론대로 글씨를 썼더니 천하의 이름을 크게 떨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기만큼 중요한 것이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흔히 서예는 독학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쓰면 글씨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로 초서를 쓸 때에는 이렇게 써라 하고 초서에 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첫 번째는 모름지기 앞을 더디하고 뒤를 급하게 하며 글자체의 형세는 마치 용과 뱀처럼 갈고리로 연결하여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모름지기 모서리 치우침, 일어남 엎어짐의 용필 또한 가지런하고 평평하며 크고 작음이 한결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 보면은 초서를 쓸 때 붓이 들어갈 때는 더디게 신중하게 들어가고 또 뒤는 급하게 시원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글씨와 글씨가 연결되어 있는데 마치 용과 뱀이 얽히듯이 갈고리로 연결되듯이 끊어짐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운필을 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점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모름지기 점이 있는 곳은 또한 나머지 글자의 모든 경지를 만든 연후에 점을 안치해야 되는데 점은 모름지기 공중에서 멀리 내치는 필치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씨를 쓰다 보면 점을 가장 마지막에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활용점정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점을 가장 마지막에 찍는데 멀리서 내치는 필치로, 공중에서 멀리서 내치는 필치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초서를 쓸 때에 의외로 전서와 예서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는데, 초서 또한 다시 전서의 형세와 팔분서, 고예서가 서로 섞이도록 하고 또한 급하지 않고 먹이 종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급하게 쓰면 뜻과 생각이 천박해지고 붓은 곧 똑바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서나 초서를 쓸 때에도 거기에 전서와 예서의 필법이 다 녹아져 있고, 또 반대로 전서와 예서를 쓸 때에도 행초서의 그런 필법이 녹아져 있다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모든 서체가 서로 통하면서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글씨는 모든 서체가 서로 통하면서 영향을 준다. 대저 글씨는 모름지기 팔분서와 장초서를 끌어다 예서 글씨 안에 넣고 사람의 뜻과 기운을 펴내어야 한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5체를 모두 공부하라고 저는 배웠는데, 예전에 한 서체를 아주 오랫동안 공부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좋은 자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서체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5체를 두루 공부해 보면, 그렇게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면 각 서체를 4종류씩 총 20권 정도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한 가지를 3년 넘게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20년이 조금 못되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좀 두루 공부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다른 선생님들께 알려드릴 때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 권씩 이렇게 배우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 사람의 장점을 두루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책의 내용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 위부인의 글씨를 배웠는데 장차 크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일컬었다. 양자강을 건너 명산을 유람하면서 이사와 조이 등의 글씨를 보았다. 또 화해에 가서는 종묘와 양곡의 글씨를 보았다. 또 낙양에 가서 채용의 석경삼체를 보았다. 또 사촌형 왕읍이 사는 곳에서 장창의 화학비를 보고 비로소 위부인 글씨를 배운 것이 한갓 세월만 허비하였음을 알았다. 마침내 본래 스승을 바꾸어 거듭 여러 비에서 학습하였다. 여기서 원래 스승에게 배운 것이 한갓 세월만 허비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너무한 말인 것 같고, 지금 배우고 계신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배우시고, 요즘 또 유튜브가 많으니까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점만 여러분이 취해서 배우면 훨씬 더 속도도 빨라지고 배움도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댓글에서 간혹 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도 흠이 많죠. 저도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이지도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의 글씨를 보고 여러 작품을 보고 나서야 깨닫는 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글씨라는 것은 익어가야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제2부인 필진도 후였고요. 그 다음에 왕이지가 쓴 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서론에서 왕이지가 이야기한 중요한 이론은 바로 글씨를 쓸 때에 모름지기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예술을 할 때에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예는 단순한 손기술이 아니라 지적인 작용과 심미적인 판단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서예를 학문이라고도 하고 또 공부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추사 선생님이 문자향 서건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글씨를 하려면 반드시 독서를 하고 그리고 깊은 사유가 함께 따라와야 좋은 글씨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응과 행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글자를 쓸 때 가로획과 세로획이 서로 향하고 한 행을 쓸 때 분명하고 아름다움이 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한 글자 안에서는 필획이 서로 연결돼야 되고, 또 한 행에서는 각 글자가 연결돼야 하며 한 장에서는 전체 행이 연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균형이 깨어지면은 글씨 작품이 잘 됐다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 공모전을 낼 때도 이것이 가장 기본이겠죠. 그 다음 다채로운 자태와 풍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만약에 한 장의 종이에 글씨를 쓸 때 모름지기 글자마다 필의를 달리하여 서로 같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씨를 쓸 때 한 작품 안에 같은 글자가 나오면 다르게 쓰잖아요.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은 똑같이 안 쓰니까 잘 못 써서 똑같이 못 쓴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예가들은 일부러 같은 글자는 다른 형태 그리고 다른 뜻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 한 예로 왕이지 글씨를 모아서 만든 집자성교서에 보면 뒷부분에 반야심경이 있는데 그 반야심경 안에 없을 무자가 2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임설을 해보면 그 없을 무자가 다 다르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을 잘 지키려고 후대 사람을 또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8세논 12장인데요. 이 8세논 12장에서는 한 가지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바로 대소자의 운용법인데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큰 글씨는 촉박하게 하여 작게 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작은 글씨는 너그럽게 하여 크게 하는 것을 귀히 여긴다. 이 아래 제가 첨부에는 이미지를 보시면 둘 다 추사 선생님 글씨인데 큰 현판 글씨는 안에 여백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촘촘하게 써줬고요. 그리고 옆에 편집글은 세필로 써서 여백이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기가 없이 큰 글씨나 작은 글씨를 쓰려면 엄청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글씨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씨를 쓸 때 큰 글씨나 작은 글씨를 쓸 때 이런 기본기만 있어도 정말 글씨가 달라지는데 큰 글씨를 쓸 때 안에 여백이 많게 쓰면 정말 볼품이 없어지죠. 그리고 작은 글씨를 쓸 때에 여백이 없게 쓰면은 글씨가 뭉쳐져서 획을 알아보기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어우러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책에 나오는 왕이지의 서법에 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 이것을 요약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글씨를 쓰기 전에 먼저 뜻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쓰고자 하는 바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준비한 다음에 붓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옛것을 철저히 익히되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생님께 열심히 배우되 그 선생님의 것만 맹신하고 맹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도를 잘 지키되 무궁무진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 왕이지의 서법을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셔 가지고 선생님들의 글씨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왕이지와 같은 훌륭한 서예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글자 설명에 앞서서 지과라는 분이 누군지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과는 수나라 인수 연간의 서예가로 회계지역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상태자 돈순송이라는 글을 써서 수탕제의 부름을 받고 해일 도장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수탕제는 그의 글씨를 칭찬하면서 지영은 왕이지의 육을 얻었고 쥐관은 왕이지의 고를 얻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관은 자영의 결구 원리를 밝힌 심성송을 썼는데 이는 현존하는 책 중에서 최초로 자영의 결구 원리를 저술한 책이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 중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전우견인데요. 어떤 글자에서 어깨가 있는 것은 오른쪽을 쓸 때에 왼쪽으로 향하여 돌려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향할 향자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법첩에 있는 글자들이 오른쪽 획을 왼쪽으로 둥글게 감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당나라 고종의 수나각 고종첩 그리고 조맹부의 구양묘지명 국전의 성견율 모두 오른쪽에 있는 세로획을 안쪽으로 둥글게 썼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가 오른쪽에 어깨가 있다고 항상 둥글게 가지는 않습니다. 구양순의 난정기에 나오는 글씨나
장곡 내의 용장사비에 나오는 글씨들은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왼쪽으로 이 획이 향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장서좌족인데요. 말 그대로 글자 아래에 좌우 점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있는 글자는 왼쪽 다리를 길게 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자를 예로 들었는데요. 여기도 남북조 때 수부인 묘지명과 수나라 때 수양경 묘지, 그리고 안진경의 안가묘비 등 이런 법첩들을 보면요, 다 아래에 다리처럼 달린 두 점 중에 왼쪽 획을 길게 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구 원리는 기본적 결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이제 글씨에 대한 이해와 필력이 늘어나면 이런 변형 글씨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진경의 원차삼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른쪽 점을 크게 찍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 이거 엄청 좋은 미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또 오늘 주인공인 지과의 수나각 지과서에 나온 것처럼 양쪽이 같은 점의 형태의 글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량이 쓴 것처럼 이렇게 최대한 점의 간격을 늘린 재미있는 형태의 글씨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준발일각인데요. 이 밖에 네모진 테두리가 있을 때 마땅히 오른쪽 모서리를 약간 높게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 국자가 그렇죠. 여기 구양순의 글씨와 또 안진경의 글씨, 그리고 저수량의 글씨 세 개 다 높이는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하게 오른쪽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외는 있죠. 여기 우세남의 글씨나 또 조맹부의 육체천자문에 나온 글씨, 그리고 안진경의 안가묘비에 나오는 나라 국자는 거의 수평에 가깝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회호 유방인데요. 좌우 삐침이 중복된 글자에서 하나는 머무르고 다른 하나는 내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딱 표현할 만한 글자를 찾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글자가 어떤 게 있을까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고른 게 진나라 때 삼도의 시중첩에 나온 너이자입니다. 지금은 이 오른쪽에 저수량이 쓴 형태로 너이자를 많이 쓰는데 예전 글씨 중에는 왼쪽 같은 형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당나라 때 소령지의 유지 묘지명에 나온 글자를 보면 위가 굉장히 길게 내뻗쳐서 완전히 글씨를 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점들은 안으로 확 갈무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때 조백이 쓴 글씨를 보면요, 위에는 머물러 있고 아래 점을 마치 긴 획처럼 확 뻗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황정견의 글씨에서도 왼쪽 아래 획을 멋지게 늘어뜨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환 수축인데요. 동시에 두 개의 세로 획이 있을 때에는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오므리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양순이 그렇게 썼고요. 안진경의 다보탑비에서도 그렇게 썼네요. 그런데 수나라 때의 장곡내가 쓴 용장사비를 보면 좌우가 길이도 같고 오므리는 획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예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이나 초보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은 장곡내가 쓴 글씨와 같은 것을 따라하기보다는 많이 쓰는 글자를 따라 쓰고 기본기를 잘 따르는 것이 글자의 자형을 익히는데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심성성에서 글자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어느 책에는 총 16가지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책에는 18가지로 소개한 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들으시는 분들이 머리도 복잡해지고 이거 적용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번 숙지하시고 글씨에 적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초보적인 결구의 미학 원리만 알아도 글자를 쓰시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자, 먼저 8결의 핵심인데요. 이 8가지 이제 획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그런 내용이죠. 네,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그 위부인의 필진도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8결은 필진도로부터 변천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한 번도 다루지 않고,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위부인의 필진도 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8번째 파책에서 한 번의 물결에 붓이 3번 지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책을 할 때에는 붓이 하나, 둘, 셋 하면서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에 쭉 긋기보다는 하나, 둘, 셋 하고 3번 나누어서 획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작할 때 자세부터. 항상 이 서예 이론들 보면 굉장히 정신이나 자세를 강조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붓을 들기 전에, 또 글씨를 쓰기 전에 이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구양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조용히 하며 몸을 단정히 하고 얼굴을 바르게 하며 붓을 잡고 생각을 내며 글씨를 써서 뜻을 풀어놓는다. 우리가 이제 글씨를 쓰기 전에 이런 경건한 마음,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과거에 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활동했던 서예가 선생님들의 영상을 가끔 보면 그분들이 글씨를 쓸 때 정장을 입고 쓰세요. 넥타이까지 다 이렇게 매신 채로 글씨를 쓰시는 모습이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시다. 그리고 저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저 글씨를 쓰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필법인데요. 손바닥은 허하게 하고 팔은 곧게 하며 손가락은 가지런히 하고 손바닥은 공허하게 하며 뜻은 붓 앞에 있게 한다. 우리가 붓을 잡을 때 손가락 끝으로 잡고 손가락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그리고 그 손 안쪽 공간은 좀 뭐 달걀 하나 들어가듯이 비우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서실에서 이렇게 배우다 보면. 그게 이제 이 구양순의 서론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손바닥 안을 공허하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해서 글씨를 써야지 이제 운필을 할 때에 붓끝에 힘이 전달되고 붓을 운필하는 데에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긋는 게 아니라 이 마음과 뜻이 먼저 붓 앞에 있게 해라. 이것은 왕이지편에서 나눴던 그 의제필선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결자법인데, 이 구양순의 글씨를 보면 결구가 굉장히 아름답고 짜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자법도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한 문장씩 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 해석입니다. 제가 보고 공부하고 제가 사유한 그런, 그리고 글씨에 적용한 해석이기 때문에 다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제가 원문의 뜻에 아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댓글에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막 너무 아주 잘 알고 최고로 잘해서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라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면이 고르고 팔변을 구비하여야 한다 했는데, 자, 사면이 고르고 팔변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상하 좌우,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사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사면이 균형이 잡혀야 되고, 그리고 팔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팔변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상하 좌우 그 가운데 있는 그 중심,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 보면 팔각형과 같은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균형감 있게 구성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
여기 이제 빨간 네모 안에 글씨가 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란 점이 있는 부분들에 해당하는 획들의 그런 그 구성을 잘 알맞게 해야지 좋은 글자가 된다. 사면이 고르고 팔변을 구비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짧고 긴 것은 법도에 합하고 굵고 가늠은 조절하여 알맞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도에 합하다는 것은 짧게 하고 길게 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우러지게 하고 그 어떤 경계를 지켜야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확 빼버리거나 아니 확 줄여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굵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양순의 글씨 중에 갈지자를 우리가 갈지자를 많이 쓰니까 갈지자를 8개 이렇게 모아와 봤는데 먼저 위에 점부터 보면요. 점이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굵게 찍힌 것도 있고 오른쪽 게 것은 가늘게 찍혀져 있죠. 네. 이런 정도의 경계. 근데 너무 점이 얇거나 너무 굵게 찍히는 것은 법도에 맞지 않다. 이 올려 긋는 이 획을 할 때에도 이렇게 가늘게 한 것이 있고 짧고 뭉툭하게 한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이 안에서 풍부한 변화를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것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굵거나 가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그 선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이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명확할수록 프로페셔널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로운 변화를 누리는 것. 지금도 저도 초보지만 정말 더 글씨가 초보일 때에는 찍고 싶을 때 확 찍었다가 가늘게 하고 싶을 때 엄청 가늘게 했다가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이 변화가 심하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제가 구양순의 이런 서법을 알고 나서 글씨를 썼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변화를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 마음과 눈이 법이 되어 성글고 긴밀하여 기울고 바르게 한다. 성글고 긴밀하다는 것은 그 여백에 관한 거죠. 여백이 비어있고 또 빽빽하고 하는 것을 자기 손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자세히 보고 또 마음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을 빽빽할 때는 빽빽하게 또 성근 때는 성글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기울어지거나 너무 반듯하지 않게 그것을 우연을 바라지 말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것을 눈으로 익히고 그 법에 맞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근골과 정신은 그 크고 작음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크고 작음은 아마도 글씨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글씨가 작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글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골기와 근육량을 조절하고 그리고 글씨가 작아지면 그것을 또 축소하고 이런 것들 글씨 크기에 따라서 또 작품의 구조에 따라서 이런 것들 조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 이제 머리는 가볍고 꼬리는 무겁게 할 수 없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획을 그을 때 너무 가볍게 시작해가지고 끝에만 무겁게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시작 부분에 깊이를 할 때에 단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가늘어졌다가 끝부분에 다시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구양순의 글씨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로획도 마찬가지고 가로획도 마찬가지. 이렇게 머리와 꼬리의 균형감. 이외에도 왼쪽은 짧고 오른쪽은 길게 함이 없도록 한다. 기울고 바르면 사람 같고 글씨가 꼭 사람 같다. 그 길쭉길쭉한 사람 모델같이 예쁜 모델처럼 보이고 또 옆으로
두툼한 사람은 살찌고 퍼진 사람과 같이 보이고 글씨가 꼭 사람 같잖아요. 그리고 위는 일으키고 아래는 실리며 동쪽으로 비추고 서쪽으로 띠를 두르며 기계와 도량은 융화하고 정신은 쇠락하여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 이 결구법에서 구양순이 이야기하는 것은 균형감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글씨라는 것은 조화로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장법입니다. 장법에서는 사이를 나누어 공백을 펴는 것은 치우치고 쏠리도록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글자에서 획만큼 중요한 것이 여백인데요. 우리가 까만 획만 보고 글씨를 쓸 때와 또 흰 여백을 보면서 글씨를 쓸 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글자 안에 있는 여백은 숨이 통하는 곳으로 숨구멍과 같고, 그리고 글자 간의 여백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글씨를 빽빽하게 쓰거나 너무 성글게 써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 옵슬 무자가 있습니다. 이 글씨를 보면 우리는 이 흰 부분이 딱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흰 부분을 자세히 보고 보통 쓰게 되는데, 반대로 이 검은 부분 있잖아요. 이 검은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이 여백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모양이 보이게 되냐면 이런 모양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여백의 공간과 이 모양을 생각하면서 글씨를 쓸 때에 또 전혀 다른 느낌으로 글씨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백의 중요성, 또 글씨를 쓸 때의 그 여백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용무법인데요. 먹물이 너무 이제 물을 많이 타게 되면은 신체를 상하게 되고, 또 너무 진하면 반드시 붓끝이 막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물이 연하면은 골기가 없어지겠죠. 글씨가 너무 물이 많으면. 그리고 반대로 너무 진하면 붓을 운필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뻑뻑해지고, 그리고 너무 이제 비백이 많아지거나 글씨가 탁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먹물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8결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인 전수결에서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쁘게 할 수 없으니 바쁘면 형세를 잃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느리게 할 수 없으니 느리면 골격이 어렵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 참 어떻게 하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너무 빠르게도 하지 말고 너무 느리게도 하지 말아라. 너무 빠르게 하면 형세를 잃어버리고 너무 느리게 하면 골격이 어리석어진다. 그러니까 적당한 속도를 찾으라는 거죠, 글씨를 쓰면서. 그리고 임서를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상세하고 느리게 임서하면 자연체를 갖출 것이라 했어요. 이는 가장 중요하고 묘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서를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보는 글자를 최대한 비슷하게 쓰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적당히 따라 쓰는 것은 깊이 공부하기가 어렵고 또 묘한 것이 그 글씨 안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체본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책을 보고 따라 쓰기 어렵기 때문이고, 어느 정도 글자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면은 이제 체본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원래 글씨, 그러니까 원래 글씨에서도 완전히 글씨가 또렷한 것보다는 그 탁본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글씨들을 보면서 아주 느리고 자세하게 임서를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은 용필론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강한 것은 철액과 같고 아리따운 것은 은골이 같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철획은구라는 이 단어가 후세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용필론에서는 이것 한 가지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로부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한나라의 장지와 위나라의 종료가 전료냈고 매우 두드러지게 뛰어났고, 그리고 진나라 말기에 이왕이 정묘하다고 칭송하였다. 이렇게 이제 그 책의 서론에 글씨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글씨를 잘 쓰는 사람 4명을 소개하는데, 이 초서의 대가인 장지와 그리고 해서의 대가인 종료가 있고요. 그리고
진나라 말기에 왕이지, 서성이라 불리는 왕이지와 그의 아들 왕언지 부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지가 한 말을 기록해 놨는데요. 요사이 여러 명가의 서첩을 연구하였는데 종효와 장지가 확실히 두드러지게 뛰어나다고 여겼고 그 나머지는 볼만한 것이 없었다 하고 왕이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지가 딱 정리한 거죠. 장지와 종효를 빼고는 뭐 괜찮은 글씨가 없었다 하고 두 명을 그냥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글씨는 종효와 장지에 비교한다면 종효에는 항행에 해당되거나 간혹 낮다고 여기며, 여기서 항행이라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효에 비교해서는 자기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낮다고 여긴다. 그리고 장지의 초서에는 오히려 안행에 해당된다고 여긴다. 여기서 안행이라는 것은 기러기들의 행렬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뒤처진다. 그 행렬에서 장지가 맨 앞에 가고 자기가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 정도, 그것을 안행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나 그러니까 왕이지가 여기서 자기가 장지보다 약간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지는 정숙하여서, 여기서 정숙이라는 것은 정밀하게 한 가지만 숙지했다 그거죠. 초서만을 정밀히 숙지해서 연못의 물이 모두 먹물이 되었으니 가령 내가 이와 같이 탐하였다면 필경 그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지는 여러 서체에 다 능통하고 장지는 초서만을 깊이 공부했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초서를 그렇게 공부했다면 장지보다 못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에 본인이 제일 잘 쓴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왕이지가. 서보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또 실려 있고요. 초서가 해설을 겸하지 않으면 오로지 근엄함에 위태롭고 해서가 초서를 통하지 않으면 특히 글씨가 아니다. 해서는 점과 핵을 형질로 삼고 사전을 성정으로 삼는다. 초서는 점과 획을 성정으로 삼고 사전을 형질로 삼는다. 이런 글들이 이렇게 이런 글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한 번에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과 이런 표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이해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이제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초서가 해설을 겸하지 않으면 오로지 근엄함에 위태롭다. 이것은 여기서 이제 겸하지라는 것은 초서를 쓰는 사람이 해설을 먼저 익혀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익히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해설을 익히고 난 이후에 초서를 써야 근엄함에 위태롭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초서를 쓸 때 해설을 알지 못하고 쓰는 사람의 글씨를 보면 결구와 장법이 흐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런 질서라든지 그 균형감이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초서를 쓰더라도 반드시 해설을 써서 그 원래 글자를 알고 그 결과 장법을 이해한 후에 초서를 써야지 좋은 작품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서가 초서를 통하지 않으면 특히 글씨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이 먼저는 초서가 해설을 겸하지 않으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해서가 초서를 통하지 않으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겸하지 않으면이란 단어가 아니라 통하지 않으면이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초서를 쓸 때는 해설을 반드시 겸해야 되는데, 해설을 쓰고 나서 초서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해설을 쓸 때는 꼭 초서를 쓴 사람이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초서의 이런 뉘앙스를 알고 초서의 이런 필법을 알고 써야지 좋은 글씨가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서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해설을 써야 된다. 그렇지가 않으면 글씨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뭐 글씨가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초서의 이런 필법을 알고 해설을 써야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근엄하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글씨가 아니라 죽어있는 글씨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 해서 안에서도 이런 초서의 묘를 살려서 쓰면 좋겠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해서는 점과 획을 형질로 삼고 사전을 성정으로 삼는다.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단어를 하나씩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면, 저는 형질을 겉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은 붓을 다루는 기술, 그리고 성정은 마음과 감정, 즉 이 속모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이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요. 해서는 점과 이 획의 모양이 감정에 따라가지 않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형질로 삼았다는 것은 겉모양이 분명해야 된다. 이 점과 획의 겉모양이 분명해야 된다. 대신에 사전, 이 붓을 다루는 기술을 성정으로 삼는다. 이것을 마음과 감정이 이 붓을 다루는 기술에 표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이 종효의 글씨에서 보면요. 이런 획이나 그리고 또 이런 점과 같은 것들은 모양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형질이니까. 그렇지만 이 안에 이런 필액에 담기는 그런 운필이나 그리고 이 안에 표현된 그 필액 안에 표현된 그런 속도나 필압 등으로 자기 마음과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초서는 점과 획을 성정으로 삼고 사전을 형질로 삼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서는 점과 획의 변화가 다채롭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획에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담고, 대신에 이 붓을 운필하는 이 운용에서 형질로 삼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초서에서는 이 점 하나, 이 획 하나의 위치로 글자가 아예 다른 글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운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의 감정과 마음대로 이것을 막 표현한다고 과도하게 감거나 점을 엉뚱한 곳에 찍어버리거나 이러면 오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주고, 대신에 이 점이라든지 획의 변화 이런 것에서 자기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음은 각 서체의 오묘함에 관해서 설명해 주었는데요. 전서는 완미하고 통함을 숭상하고, 예서는 정리하고 긴밀하고자 하며, 초서는 흐르면서 유창함을 귀히 여기고, 장초서는 검소하고 간편함을 힘쓴다. 아마도 이 송과정이 서보를 쓸 당시에는 아직 오체가 완전히 구분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서체로 구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서는 완미하고 통함을 숭상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완미라는 것은 부드럽게 감기고 그리고 둥글게 돌아나가면서 모나지 않게 휘어지는 그런 맛을 표현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통함이라는 것은 막힘이 없이 이어지고 기운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이 구조가 한 덩어리로 쭉 통하는 느낌, 네, 이런 것들이 잘 한 덩어리로 통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야지 전서로서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서를 쓰는데 이렇게 각지게 쓰시는 분들은 이미 전서의 그 글자의 맛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예서인데요. 여기서 예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서입니다. 예서는 정리하고 긴밀하고자 하며, 무엇보다도 이 해서라는 것은 정확하고 이 획이 분명하게 표현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해서라는 것이 본보기 해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긴밀해야 된다. 여기서 또 이제 결자에 관한 것이 나오죠. 이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휑하거나 답답하면 안 되고, 이것이 완전히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결자가 단단하고, 그리고 구조가 단단하게 성글지 않게 그렇게 이 구성을 잘 해야 되는 글씨가 바로 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선은 흐르면서 유창함을 귀히 여긴다고 했는데요. 이 흐른다는 것은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흐르는 건데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창함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답답하지 않게 트이고 시원하게 뻗는 것들. 그러니까 운필에 있어서 이게 딱 머무르면서 머무르면서 움찔을 하는 순간 이 글씨가 딱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유창하려면 이것이 완전히 숙달이 되면서 자기 것이 돼야 이것이 이렇게 유창하게 글씨가 써질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초서를 쓸 때에는 다른 글씨보다 훨씬 더 숙련되고 글자를 알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뒤에 이것을 쭉 한 호흡에 써 내려가야 이런 좋은 작품을 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초서는 검소하고 간편함을 힘쓴다. 장초서라는 것은 이렇게 한 글자씩 딱딱 끊어진 초서를 이야기하죠. 이 글씨는 장지 누나의 손자였던 삭정의 글씨입니다. 장지에게서 글씨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검소하다라는 것은 함부로 자기의 감정이나 뜻을 확 표현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간편하다는 것은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고 명료하게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 뽑고 싶다고 마음대로 막 뻗어버리거나 펼치거나 이어버리거나 그러기선 안 되고, 장초서는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쓸 때 이렇게 꼭 필요한 획들만 사용해서 간편하게 간소하게 쓰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간편하고 검소하게 쓰는 것이 장초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획을 할 때는 종횡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욱이 묻는 거예요. 대저 평평함은 가로획이라 일컫는데 너는 이를 아는가? 그래서 안진경이 답했습니다. 일찍이 선생님께 매번 한 일자의 평평한 획은 모두 모름지기 종횡으로 형상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어찌 그 가르침이 아닙니까? 매번 한 일자의 평평한 획은 모두 모름지기 종횡으로 형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일자를 그릴 때 가로획이라고 해서 붓이 가로로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죠. 종횡유상이라는 것은 가로획이지만 세로도 움직이고 가로로도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자를 쓸 때에 위에서 아래로 여깁한 이후에 중봉으로 필획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로 붓이 움직였다가 힘을 모아서 가로획을 긋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일자에는 세로획과 가로획이 섞여 있어야 한다. 기본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캘리그래피도 다 마찬가지고 붓으로 쓰는 글씨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가로획이 세로 움직이는 운필이 없이 가로로만 바로 그어지니까, 이것은 서예나 캘리그래피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종횡유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냥 그 펜글씨 쓰는 방법으로 아마 디지털 캘리그래피 같은 것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로 움직임이 없죠, 가로획에. 네, 이렇게 되면은 필획이 약해집니다. 뭐 이게 엄청 안 좋다 그건 아닌데, 서예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로로 움직였다가 가로획이 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로획은 직자 필종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삐뚤고 굽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로획을 그을 때 삐뚤거나 굽어지게 하지 말아라. 여기 보시면 안진경이 쓴 글자들은 세로획이 굉장히 쇠못의 말뚝을 박듯이 이렇게 탄탄하고 곱게 이렇게 내려 긋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캘리그래피 글씨로 예를 들자면,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이 글씨가 막 엄청 나쁘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제 미감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꺾는 것이 불필요하다. 이것이 이 글자에서 도움이 되는 스킬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곱게 뻗는 것이 훨씬 단정하고 보기가 좋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또 달라요.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휘어졌다고 해서 이걸 아예 나쁘다 볼 수는 없고, 이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더 맞고 약간 아슬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랑 이건 다릅니다. 근데 이 꺾임은 의미가 없다. 미감상으로도 좋지 않은 꺾임이다. 차라리 곱게 내리는 게 나았겠다. 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세 번째는 필봉인데요. 필봉은 말이 성액해야 된다. 필봉은 굳건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필봉은 굳건하게 해야 된다. 이 세로획의 이 붓끝을 휙 던져버리거나, 특히 초보분들이 여기를 빠르게 확 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여기가 굉장히 약해지죠. 근데 이 마리성액이라는 것은 붓이 쭉 내려왔을 때 이 끝부분까지 힘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부분을 확 채지 않고 이걸 다시 걷어가잖아요. 그것도 이 끝부분에 힘을 남겨두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보완에 관한 것인데요. 점획 방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으면서 구해줘야 된다. 점이랑 획은 서로 구해줘야 된다. 점과 획을 결구할 때 혹 정취를 이룬 것이 있으면 다른 점과 획으로 곁에서 이를 구제하라. 자, 여기 있을 제자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글자를 쓰기 전에 이 부분만 썼을 때는 이것이 마치 이쪽으로 이렇게 쏟아질 듯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보통은 우리가 이 가로획을 더 긋는데 여기가 굉장히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래 획을 이제 쓸 때에 이렇게 쓰면서 이것을 완전히 받쳐주는, 그래서 안정감이 있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곡선이 지면서 이 세 점이 정확하게 이 힘에 받는 부분들을 딱 받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글자가 이렇게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이랑 가로, 세로 획, 그리고 점 이런 것들이 서로가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큰 글씨는 재촉하여 작도록 하고, 작은 글씨는 펼쳐 크도록 하며, 겸하여 무성하고 긴밀하도록 하여야 알맞게 되는 것. 안진경의 글씨 보면 참 재밌는 게, 이렇게 글씨가 크고 작고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자유롭고 활달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임서할 때 이 작은 것을 칸에 맞춘다고 이 작은 것을 이렇게 키우고 또 큰 것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 글씨의 맛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이 어우러지게, 또 글씨도 반듯한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렇게 줄이 맞아지는 그런 것들을 이 책을 그대로 임서하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쓴 캘리그래피 작품인데, 여기도 그런 가로획을 할 때에 이렇게 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얇은 획이라도 항상 이렇게 세로로 해서 가로로 가는 이런 거.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세로 획은 이렇게 곱게 내리는 게 좋죠. 괜히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꾸민다고 사족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렇게 쓰면서 서로 보완해 가는 거예요. 네,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고, 그리고 세로 획을 쭉 빼지 않고 이 끝부분에서 살짝 왼쪽으로 튕기면서 이 끝부분에 힘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것들. 이건 살짝 위로 올리면서 간헐획이지만 그런 디테일한 것들, 이것도 쭉 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힘을 남겨두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뺀 겁니다. 한 번에 쭉 빼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좀 좋겠다. 그리고 서예 작품도 마찬가지. 이것은 한문이랑 한글 혼합 작품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글 쓸 때에도 그런 것들, 이렇게 세로 획 같은 것들, 네, 그리고 뻗는 거 보시면 이렇게 작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필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구양수의 글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 글이 있어서 먼저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요한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면 오직 이것뿐이다.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틈이 나면 바로 글씨를 배웠는데 서예의 기술이 정교해지기를 구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마음을 다른 일에 수고롭게 하는 것보다 나아서일 뿐이다. 글씨를 배우는 것이 수고롭지 않을 수는 없으나 정성을 해치지 않을 뿐이다. 정적인 가운데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면 오직 이것뿐이다.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정적인 가운데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면 서예가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예를 하는데 수고롭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씨 쓰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과 본성을 해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롭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과 본성을 갈고 닦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예라는 것은 즐겁고 유익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필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서위락인데요. 이 서예를 학서라고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서는 즐거움이다 라는 말이죠. 구양수는 소자미의 말을 인용해서 밝은 창과 깨끗한 책상, 붓과 벼루, 종이, 먹이 모두 지극히 정교하고 좋은 것 또한 스스로 인생에서 하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구양수가 지금 도구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점이에요. 서예를 할 때에 도구라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앉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에는 밝은 곳에서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한 이후에 종이와 목과 붓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글씨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은 학서소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젊을 때 좋아하던 많은 것들이 나이가 들면 시들해지는데 글씨는 오래 갈수록 더 깊어지고 쉽게 실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지 않을 때 글씨를 쓰면 하루가 그냥 소모되는 게 아니라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글씨를 쓰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날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도 딱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특히 이렇게 밤에 조용한 그 깊은 밤이나 새벽에 글씨를 쓰면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시간도 잘 가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서예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서예란 시간을 낭비하는 취미가 아니라 시간을 정리해서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학서빚이라는 말인데요. 종이를 많이 쓰는 게 술값을 많이 쓰는 것보다 낫다. 네,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솔깃한 말이죠. 뭐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학서라는 것이 서예라는 것이 종이를 많이 쓰는 건 사실인데 술 마시면서 돈 쓰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구양수는 서예를 성인군자 놀이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우리 인생 돈도 들고 마음도 흔들리지. 그런데 그 중에서 서예는 비교적 건강한 쪽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예를 할 때 가끔 보면 너무 종이나 먹 이런 거 사는 것을 인색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것보다 글씨 쓰는 데 조금 더 투자하면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은요. 학서공졸입니다. 공교함과 서투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핵심은 며칠 뒤 보면 못난 글씨도 사랑스러워진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보면은 늘 못마땅한데 그 글씨를 다른 사람이 보고 칭찬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루나 며칠 뒤에 보면은 그 글씨가 잘 쓴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건 뭐 다 글씨 쓰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신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가 안 써진다고 막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다 구겨서 버려버리기보다는 항상 글씨는 모아놔야 되는 거죠. 그게 막 썼을 때는 안 좋게 보이지만 다음날 보면은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구양수는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처음엔 하루를 보내려고 시작했던 글씨가 경쟁이 되어버리면 즐거움이 곧 노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모전 같은 대회는 우리가 서예 실력을 올리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다른 사람들의 작품과 비교를 하다 보면 또 그 입상 결과에 따라서 비교를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을 망가뜨리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공모전을 막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렇다고 뭐 혼자서만 글씨를 쓰는 게 좋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전에 출품할 때에 좋은 마음으로 출품하시는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회원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연주회를 하듯이 우리 글씨 쓰는 사람들도 전시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은 공연하고 그리고 글씨 쓰는 사람들은 전시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전시 활동을 기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시나 공모전을 즐기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구양수는 이런 것도 말합니다. 소자미는 용필을 잘 논하지만 실제로는 논한 만큼 잘 쓰지는 못한다. 여기서 마음만 있으면은 글씨가 따라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글씨는 말하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죠. 뭐 다 공감하시는 얘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다 고수인데 직접 쓰려고 하면은 참 쓰기 쉽지 않은 게 글씨죠. 그리고 구양수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옛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집중해서 익혔고 우리는 되게 늦게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는데요. 오늘 늦게 시작했다고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글씨는 타고난 사람들만 써야 돼. 이렇게 스스로를 자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를 쓸 줄도 모르면서 말만 앞서는 사람처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도 없지만 또 글씨를 써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볼 때에는 장점을 보도록 좀 노력하고 자기 작품은 엄격하게 보는 성품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글씨를 꾸준히 좀 이렇게 써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구양수의 시피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글씨를 쓸 때 즐거움으로 시작하되 익숙함으로 단단해지고 끝내는 옛 사람들의 형태를 잊고 옛 사람들의 의의를 얻어라. 네. 서예는 물론 이 실력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마음을 온전하게 만지고 또 삶을 즐겁게 살아내는 일종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글씨를 쓰실 때에 더 잘 써야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써야지. 그리고 공모전에서 꼭 상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 깊어지고 있는가? 내 글씨가 지금 익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글씨를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요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더 좋은 영상을 남기려고 책도 많이 보고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